아니에요. 절대 훔친 거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부산 응급실. 하윤의 손에 쥔 검은 카드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카드 훔친 거 맞지? 아빠가 주신 거예요. 카드가 카운터 위에 내려놓이는 순간 서울 유진그룹 회장실 김 회장의 휴대전화가 책상 위에서 진동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화면에 멈추고 숨이 멎은 듯 손끝이 떨렸어요. 아니야 설마. 바닥에 주저앉은 채 김 회장은 얼굴을 감싸쥐고 무너졌어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부산 응급실에서 긁힌 카드 한 장이 왜 대한민국 재벌 김 회장을 이렇게 무너뜨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산의 겨울바람은 유독 뼈를 애는 듯 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온 찬 공기는 습기를 머금은 채 골목을 타고 스며들었고 검은 상복 사이로 파고든 한기는 피부보다 먼저 마음을 얼게 만들었죠. 장례식장 앞에 늘어선 검은 리본들은 바람에 스칠 때마다 낮게 울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애도의 숨소리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향기마저 제대로 퍼지지 못한 채 공기 속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따뜻해야 할 실내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고 난방기 소리는 들리는데도 손끝은 계속 저려왔죠. 슬픔이 공간 전체를 잠식해버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상주 자리를 지키는 마지 하윤은 제 몸보다 커 보이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앞에 서 있었어요. 소매는 손을 덮을 만큼 길었고 허리는 몇 번이나 접어 묶어야 했죠.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17. 상주가 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아직 교복이 더 익숙한 나이였고 누군가의 죽음을 책임질 준비 따위는 해본 적도 없는 아이였죠. 하지만 지금 하윤의 어깨 위에는 마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너무도 선명하게 얹혀 있었어요. 그녀의 등 뒤에는 4명의 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검은 옷이 어색한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누군가는 졸린 눈을 비볐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하윤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등 하나가 지금 아이들에게는 세상 전부였거든요. 그때 7살 막내 하솔이가 조심스럽게 하윤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작은 손은 차가웠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언니, 아빠는 이제 어디가? 하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하늘 날아가면 다시는 못 보는 거야? 하솔이의 눈망울은 너무도 맑아서 그 질문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 안에는 두려움도 이해도 아닌 그저 순수한 궁금증만이 담겨 있었죠. 하윤은 차마 사실을 말해줄 수 없었어요. 다시는 못 본다는 말은 이 아이에게 너무 잔인했거든요. 하윤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제일 반짝이는 별이 돼서 우리 하솔이 매일 지켜보실 거야. 하솔이는 잠시 하윤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럼 나 자기 전에 매일 창문 보고 기도해야지. 그 말에 하윤은 웃어야 했어요. 웃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의 천진한 대화 너머로 계모 최지연의 흐느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어요. 그녀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채 조문객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죠. 어쩌다 이렇게라는 말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지만
하윤의 귀에는 그 말들이 이상하게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 눈물에는 슬픔보다는 어딘가 독한 기운이 섞여 있었거든요. 위로를 받기 위해 흘리는 눈물, 상황을 장악하기 위한 눈물처럼 느껴졌죠.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지시던 그날부터 지연의 눈빛은 아주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그 안쪽 어딘가가 서늘해지고 있었죠. 하윤은 그 차가움을 이유는 몰라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날, 5남매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하윤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안의 공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차가웠고 익숙해야 할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죠. 아버지의 부재가 벽마다 바닥마다 스며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아이들을 거실에 일렬로 앉혀놓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선고하려는 사람처럼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그리고 남을 대하듯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오늘 입금됐어. 아이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 돈으로 이 집 대출금이랑 밀린 빚부터 갚을 생각이다. 둘째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는 작았고 말끝은 떨리고 있었죠.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같이 사는 거죠, 엄마. 그 말에 지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엄마. 그녀는 하준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 눈빛에 하준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죠. 누가 내 엄마야. 정신 차려. 내 아빠는 죽었고 난 더 이상 너희들 뒤치다꺼리 해줄 이유 없어. 하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하윤을 보며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보육원 연락처랑 주소야. 내가 너희들 생각해서 특별히 알아봐 준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보육원이요? 지금 저희더러 집을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말기 한번 더럽게 못 알아듣네. 나가라고.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너희들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남이고. 하윤의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사람처럼 냉정했죠. 시끄럽고 당장 짐 챙겨. 10분 준다. 그 안에 안 나가면 내들 짐 전부 창밖으로 던질 거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찰칵 그 소리가 집안을 갈랐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막내 하솔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동생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하윤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언니나 무서워. 하윤은 눈물을 삼키며 동생들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각자의 낡은 가방에 겉옷 몇 벌을 넣고 하윤은 아버지가 남긴 낡은 사진 한 장과 몰래 챙긴 낡은 지갑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 지갑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10분이 채 되지 않아 5남매는 마치 죄인처럼 현관문 앞에 섰어요. 굳게 닫힌 안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쾅!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연이 나왔어요. 꾸물거리지 말고 썩 꺼져. 다시는 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아이들은 현관문 밖으로 밀려났어요. 엄마, 제발이요. 잘못했어요.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는 아이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문 열어주세요. 우리 버리지 마세요. 차가운 철문을 두드리는 아이들의 울음은 매서운 부산의 겨울 공기 속으로
속절없이 흩어져 갔어요. 그날 밤 아비규환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나서야 하윤은 아이들을 데리고 골목을 벗어났어요. 발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고 막내 하솔이는 몇 걸음마다 발을 멈추며 하윤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죠. 언니 너무 추워. 그 말에 하윤은 이를 꽉 물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4시간 켜져 있는 편의점이 보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형광등 불빛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처럼 보였어요. 저기 잠깐만 들어가자.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자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밀려 나왔어요. 그 순간 아이들의 어깨가 동시에 풀어졌어요. 편의점 안은 조용했어요. 카운터 안에는 젊은 알바생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라면 냄비에서 나는 김 냄새가 희미하게 공기 중에 퍼져 있었죠. 하윤은 아이들을 계산대 옆 벽 쪽으로 데리고 가 조용히 세웠어요. 그리고 가방을 열었어요. 안쪽에서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꺼냈죠. 지갑을 여는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안에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는 잔돈이 있었어요. 하윤은 그 돈을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쏟았어요. 동전 몇 개와 구겨진 지폐 한 장. 5명이 하룻밤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하윤은 계산대 앞에 놓인 삼각김밥 진열대를 바라봤어요. 가장 싼 가격표가 붙은 김밥을 하나, 둘 세어봤죠. 누나, 나 배 안 고파. 둘째 하준이가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나도. 다른 동생들도 따라 말했죠.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 오늘은 이거라도 먹자. 하윤은 가장 싼 삼각김밥 5개를 집었어요. 손에 들린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이거 5개요. 알바생은 아이들을 한번, 김밥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없이 계산을 했어요.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이들은 편의점 한쪽, 창가 앞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의자는 차가웠지만 실내 공기는 따뜻했어요. 하윤은 삼각김밥을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천천히 먹어. 아이들은 비닐을 벗기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막내 하솔이는 두 손으로 김밥을 꼭 쥐고 조금씩 베어 물었죠. 언니 이거 맛있어. 그 말에 하윤은 웃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인 채 웃었죠. 김밥은 금세 없어졌어요. 배가 찬다기보다는 속이 조금 따뜻해진 느낌이었어요. 하윤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남은 물 한 병을 돌아가며 마시게 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이들은 하나둘씩 졸기 시작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아이들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죠. 언니나 졸려. 하윤은 아이들을 자신의 옆으로 모았어요. 편의점 벽 쪽에 등을 붙이고 동생들을 감싸 안았죠. 자, 언니 옆에 있어. 아이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창밖으로는 간간히 차가 지나가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 공기가 잠깐씩 들어왔어요. 하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내일이 더 무서워질 것 같았거든요. 가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다시 꺼내 손에 쥐었어요. 그 작은 무게가 지금 하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책임처럼 느껴졌죠. 아빠, 오늘은 여기서 잘게요. 근데 내일은 어떡하죠? 편의점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3시, 4시. 밤은 아주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날 밤 5남매는 편의점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처음으로 밤을 새웠어요. 17년 전 서울 성북동은
높은 담장과 오래된 나무들이 골목을 감싸 안은 동네였어요. 부자들이 산다기보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 권력과 체면이 자연스럽게 숨쉬는 동네였죠. 그 언덕 위 저택의 주인은 유진그룹 회장 김혜숙이었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그녀는 한 번도 약해 보인 적이 없었죠. 감정보다 판단을, 사랑보다 책임을 앞세우며 그룹을 키워온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민석, 그리고 둘째 민준. 민준은 어려서부터 이 집의 공기를 이해하는 아이였어요. 말을 아꼈고 어떤 말이 환영받고 어떤 말이 금기인지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시선은 늘 민준에게로 향했어요. 반면 민석은 달랐어요. 그는 이 집의 규칙을 답답해했고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아이였죠. 유진이라는 이름보다 자기 삶의 온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차이는 한 여자 앞에서 돌이킬 수 없게 벌어졌죠. 그 여자의 이름은 미란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죠. 책을 찾다 숨이 가빠 잠시 의자에 앉아있던 미란에게 민석은 말없이 물 한 병을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미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네, 조금만 쉬면 돼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어릴 적부터 병원을 드나들었고 무리하면 숨이 가빠졌죠. 하지만 미라는 늘 담담했어요. 자신의 약함이 누군가의 짐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민석은 그런 미란을 점점 더 놓을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어머니 앞에 섰어요. 성북동 저택의 응접실, 천장이 높아 숨소리마저 울리는 공간이었죠. 큰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곳에서는 감정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경고처럼요. 민석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순식간에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민석은 찡그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미란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났는데도 김혜숙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찻잔을 들고 있었고 김이 거의 사라진 차를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찻잔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잠시 후 그녀는 시선을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그 여자, 미란이라고 했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안 좋다더라. 김혜숙의 목소리는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는 민석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죠. 선천성 심장병. 어릴 때부터 병원을 드나들었고 최근 검사 결과도 봤다. 그녀는 서류 하나를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민석은 그 종이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미 그녀가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그런 아이를 유진이라는 집안에 들이겠다고. 민석의 숨이 잠시 막혔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김혜숙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것 하나로도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죠. 지킨다? 내가 뭘로?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민석을 내려다봤어요. 사랑? 마음? 그런 걸로 사람 인생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지금 내가 하겠다는 말이 뭔지 알아? 김혜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어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있었죠. 넌 지금 내 인생 하나 망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의 이름을 같이 끌어내리겠다는 거야. 민석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어요.
미란이는 아프고 약하고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지켜줘야 해요. 김혜숙은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왜 내가 지켜줘야 하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사랑하니까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김혜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녀는 민석 앞에 섰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나가. 민석의 숨이 멎은 듯 했어요. 이 집에서도, 유진에서도, 내 아들이라는 이름에서도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고였어요. 한 푼도,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말고 살아. 민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는 울지 않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대답에 김혜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후회할 거다. 민석은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김혜숙은 등을 돌렸어요. 당장 나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집을 나섰어요. 저택 앞에서 민준이 형을 붙잡았을 때도 민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형, 이러지 마. 민석은 동생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짧게 웃었어요. 민준아, 이건 도망이 아니야. 내 인생을 선택하는 거야. 그 말이 형제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민석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불빛들이 마치 자신이 버리고 온 삶처럼 멀어져 갔죠.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주머니 속에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도 유진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 대신 미란의 손이 있었죠. 괜찮겠지?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질 거야. 아니, 괜찮게 만들 거야. 그 말은 미란에게 하는 약속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어요. 부산은 생각보다 거칠었어요. 바닷바람은 늘 축축했고 겨울에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처음 얻은 방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였어요. 창문을 열면 사람의 발목만 보이는 위치였고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까 늘 신경 써야 했죠.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어요. 구청 근처 작은 예식실, 하객은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뿐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나 부자랑 결혼한 기분이야. 미란이 농담처럼 말했을 때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열심히 벌어볼게. 신혼의 시간은 짧았어요. 현실은 늘 빠르게 두 사람을 끌어당겼죠. 민석은 새벽에 나가 항만 근처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시멘트 가루가 폐에 달라붙고 손바닥은 며칠 만에 굳은 살로 덮였죠. 저녁에는 배달 일을 했고 주말에는 건설 현장을 전전했어요. 미라는 집에서 작은 부업을 하며 민석을 기다렸어요. 몸이 좋지 않은 날에는 아이처럼 웅크린 채 소파에 앉아 있다가 민석이 돌아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죠. 오늘은 좀 어땠어? 괜찮았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민석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자기 팔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나 잘할 수 있을까? 미라는 숨이 가쁜 와중에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미 잘하고 있어. 당신 손이 되게 따뜻해.
그 말 하나로 민석은 다시 버틸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하나둘 늘어났고 집은 점점 더 비좁아졌어요. 겨울이면 난방비가 부담됐고 여름이면 아이들 땀 냄새로 방이 가득 찼죠. 민석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밤을 줄이고 몸을 갈아넣듯 일했어요. 어깨는 늘 뻐근했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죠. 아빠, 아이들이 달려와 안길 때면 그 모든 피로가 잠시 사라졌어요. 하지만 미란의 심장은 점점 더 힘들어 했어요. 계단 앞에서 숨을 고르고 아이를 안고 나서면 가슴을 움켜쥐는 시간이 늘어났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조용히 울다 잠드는 날도 많았어요. 민석은 그걸 모른 척하지 못했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 늘어갈수록 현실의 무게도 함께 쌓여갔죠. 지금 상태로는 더 미루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은 짧았고 너무 담담했어요. 그래서 더 잔인했죠. 언제든 심정지가 올 수 있어요.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사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은 분명 한국말이었는데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수술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둔하게 울렸어요. 3천만 원. 민석은 병원 복도를 한참이나 걸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고 바닥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유난히 초라해 보였죠. 작업복 위에 걸친 낡은 점퍼, 굳은 살이 박힌 손, 기름때가 쉽게 빠지지 않는 손톱. 여기까지 와서, 이제 와서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하나씩 바라본 뒤 미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울에 다녀올게. 미란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설지. 미안해. 민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미라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기다릴게. 서울. 유진그룹 본사 앞에 선 민석은 잠시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5년 전 그가 스스로 등 돌렸던 세계.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어요. 아니, 낯설다기보다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회장실 앞.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문이 열리는 순간 민석의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어요. 김혜숙 회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민석? 그 한마디에 15년의 시간이 동시에 밀려왔죠. 민석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 침묵은 반가움도 분노도 아닌 판단의 시간처럼 느껴졌죠. 왜 왔니? 김혜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장실 공기가 확연히 변했어요. 역시 김혜숙은 낮게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쓴숨에 가까웠죠. 15년 만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거니. 돈. 그 말은 민석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미란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잠시 김혜숙의 시선이 민석의 얼굴에서 옷차림으로 내려갔어요. 낡은 점퍼, 해진 소매, 구겨진 바지. 그리고 그녀는 그제야 아들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말없이 훑어보았죠. 얼마? 3천만 원입니다. 김혜숙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금고 앞에 섰다가 잠시 멈췄죠. 돌아와.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민석의 숨이 멎은 듯 했어요.
밖에서 그런 고생하지 말고 아이들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타협처럼 들렸어요. 아니, 마지막 기회처럼요. 김혜숙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돈은 줄게. 하지만 조건은 하나다. 민석은 봉투를 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아들로 살아. 그 순간 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집 돌아오라는 말. 그건 도움이 아니라 되돌림이었죠.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김혜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라고?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조건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김혜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부리겠다는 거니? 민석은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전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돈으로 미란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김혜숙의 손이 탁 테이블을 쳤어요.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빌리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건 없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말에 김혜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분노와 연민, 괘씸함과 후회가 그 얼굴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김혜숙은 결국 봉투를 민석 앞으로 밀었어요. 돈만 가져가. 집 얘기는 하지 말자. 민석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으며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녀는 민석 곁을 지나 창가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아무렇지 않은 척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민석의 점퍼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몸 관리나 좀 해. 행색이 너무 볼품없구나. 그 말과 동시에 김혜숙의 손끝이 민석의 점퍼 주머니 안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민석은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차리지 못한 척 했는지도 몰라요. 주머니 안으로 들어간 것은 얇고 단단한 감촉 하나 검은색 카드였어요. 한도가 없는 VVIP 카드. 김혜숙은 손을 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필요하면 써. 그 말은 부탁도 명령도 아닌 거의 체념에 가까웠죠. 그날 민석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회장실을 나섰어요. 부산의 병원은 서울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복도는 좁았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민석에게 그곳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수술 당일 아침, 미라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민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무서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묻자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당신 얼굴 보니까 괜찮아. 그 말이 미란의 마지막 농담이 될 줄 민석은 몰랐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미라는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애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을까? 막내는 또 울었겠지? 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어도 괜찮아. 나 닮아서 그래.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석의 손에서는 미란의 체온이 사라졌어요. 수술은 길었어요.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민석의 심장도 같이 내려앉았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는 말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민석은 그 말에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미라는 중환자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고 며칠 동안은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 살아있는 거지? 민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당연하지. 아직 나랑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회복이라는 말은 늘 조심스러운 단어였어요. 며칠 뒤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민석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복도 끝에서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이미 알 수 있었죠. 합병증이 갑자기. 그 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라는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민석은 그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울지도 못했고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그날 이후 민석은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 수 없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언제 와? 민석은 잠시 멈췄다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엄마는 조금 먼데 갔어. 그 말이 민석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날부터 민석은 더 많이 일했어요. 아침이 오기 전 집을 나서고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돌아왔죠. 공사장, 항만, 물류창고. 사람들이 피하는 일은 전부 민석의 몫이었어요. 손은 갈라졌고 어깨는 늘 젖어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먹고 자는 걸 보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시간이 흐르자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어? 민석은 그 말이 싫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름은 최지연. 말수가 적고 표정이 없는 여자였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난히 오래 머무는 사람이었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민석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까지 잘 보살펴 줄 수 있나요? 지연은 잠시 민석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민석은 안도했어요. 그는 몰랐죠. 그 선택이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그저 그때의 민석에게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어요.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균열을 덮고 아이들을 위해 또 한 번 버티기로 했을 뿐이었죠. 결혼 초반의 최지연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웃음은 적었지만 말도 적었죠. 민석은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괜한 감정을 흉내내지 않는 사람, 억지로 다정한 척하지 않는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아침이면 밥은 차려져 있었고 아이들 도시락도 빠지지 않았죠. 지연은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 정확함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엄마. 막내가 그렇게 부르면 지연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손을 뻗지도 미소를 짓지도 않은 채로요. 처음엔 민석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서로 적응하는 중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지연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발은 왜 이렇게 아무데나 벗어나? 말 안 들으면 혼나야지.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훈육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부르는 눈빛에는 짜증이 먼저 담겨 있었어요. 기다림은 없었고 여유도 없었죠. 아이가 실수라도 하면 지연은 한숨부터 쉬었어요. 아휴. 그 짧은 숨소리에 아이들은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민석은 그럴 때마다 서둘러 끼어들었죠. 괜찮아,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입술을 꾹 다물고 시선을 돌렸죠.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 하나가 밥을 흘렸어요. 지연의 젓가락이 탁 하고 내려앉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 목소리에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민석이 급히 말했죠. 내가 치울게. 지연은 그제야 젓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당신이 다 감싸주니까 애들이 더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이들이 아니라
민석을 향한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 지연은 아이들을 우리 애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애들, 당신 애들.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굳어졌죠. 아이들 앞에서는 표정을 관리했지만 민석이 없을 때는 달랐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렇게 사는 거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 안 듣고 힘들게 할 줄 몰랐어요. 지연의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어요. 민석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대신 더 늦게까지 일했고 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지연의 표정은 더 굳어갔어요. 아이들이 울어도 지연은 바로 안아주지 않았어요. 왜 우는지 말부터 해. 그 말 앞에서 아이들은 더 울었죠. 어느 날 막내가 지연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무서워. 지연은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엄마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마. 그 말은 아이의 마음을 정확히 갈라놓았어요. 민석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 시간 그는 현장에서 쓰러질 듯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지러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현장에 나가면 늘 그런 날이었으니까요. 철근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는 하루를 또 버텼어요.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죠. 벽이 기울어지는 느낌과 함께 심장이 이상하게 2번, 3번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아, 숨을 들이마시려 했는데 가슴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발끝에 힘이 빠지며 민석은 그대로 주저앉았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쿵.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민석은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이들이 먼저 달려왔어요. 아빠, 아빠 왜 그래? 아이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민석은 겨우 눈을 떴어요. 입술이 말라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저렸죠. 그때 주방 쪽에서 지연이 나왔어요.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민석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 계산이 먼저였어요. 왜 이래요? 민석은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숨을 들이마실수록 통증이 더 깊어졌죠. 아이들이 울며 매달렸어요. 엄마, 아빠 아파. 병원 가야 돼. 그때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조용히 해. 아이들의 울음이 순간 멈췄어요. 지연은 민석의 이마에 손을 대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벽에 기대선 채 말했죠. 이 정도로 병원 가면 돈은 누가 내요? 그 말에 하윤이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죽으면 어떡해? 지연의 눈이 날카롭게 하윤이를 향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보다 더 깊은 곳이 아팠어요. 지연아.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숨이 안 쉬어져. 그 말에도 지연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팔짱을 끼며 말했죠.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래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민석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이들 얼굴이 겹쳐 보였죠. 병원 잠깐만 다녀오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단호했어요. 망설임이 없었죠. 오늘 병원 가면 당신 내일부터 일 못 나가요. 그러면 생활은 누가 책임져요? 아이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데려가. 제발 병원 가. 지연은 아이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방에 들어가 당장. 아이들은 울음을 삼킨 채 방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거실에는 민석과 지연만 남았어요. 민석은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아득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지연아. 민석의 목소리는 이미 거의 속삭임이었어요. 나 좀 무서워. 그 말에 지연은 잠시 민석을 내려다봤어요. 아주 잠깐 연민 같은 것이 스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돌렸어요. 괜히 엄살 부리지 마요. 내일 아침에 괜찮아지면 출근이나 해요. 그 말은 위로도 걱정도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죠. 민석은 그날 밤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차가운 바닥 위에서 아이들의 울음을 벽 너머로 들으며 그저 숨을 고르려 애썼죠. 다음 날 아침 하지만 집안은 아침답지 않게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민석의 알람 소리가 먼저 울렸을 시간이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얼굴을 한 번씩 보고 조용히 현관을 나서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유는 이상하다는 듯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아빠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죠. 아빠,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하유는 불안한 마음에 안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죠. 아빠,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느껴졌어요. 민석은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어젯밤 그대로 이불도 덮지 못한 채로요. 아빠. 하윤이 달려가 아빠를 흔들었어요. 아빠, 일어나. 아빠, 회사 가야지. 하지만 민석의 몸은 너무 무거웠어요. 아니, 너무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졌죠. 그때 민석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어요. 하윤아. 목소리는 이미 숨에 묻혀 있었어요. 하윤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꾹 물고 말했어요. 아빠, 병원 가자. 어제부터 이상했잖아. 민석은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어요. 괜찮다. 아빠 괜찮아. 그 말이 괜찮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하윤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민석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점퍼 쪽으로요. 이거. 민석은 손에 쥔 낡은 지갑을 하윤 쪽으로 밀어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아빠의 지갑. 하윤은 그걸 두 손으로 받았어요. 아빠 이거 왜? 민석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그 안에 아빠가 다 못해준 것들이 있다. 하윤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아빠, 나 아직 아빠 필요해. 민석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 말은 너무 작아서 거의 바람 같았죠. 너희들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고. 숨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윤아. 민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 하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동생들 네가 꼭 지켜줘. 그 말에 하윤은 고개를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싫어. 아빠가 해야지. 아빠가 지켜야지. 민석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고맙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민석의 손에 들어가 있던 힘이 서서히 풀렸어요. 아빠. 하윤이 다시 불렀어요. 아빠. 대답은 없었어요. 집안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늦은 아침 공기 속에 퍼져갔어요. 하윤은 아빠의 손에서 떨어진 지갑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 지갑이 아빠의 마지막이자 아빠가 남긴 전부라는 것도 그때는 알지 못한 채로요. 그렇게 하윤은 17살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편의점 문이 열릴 때마다 하윤이는 자꾸만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몸이 먼저 굳어버렸거든요. 철컥.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두툼한 외투에 목도리를 감은 손님이었죠. 그는 컵라면을 집어들다가 테이블 쪽을 힐끗 봤어요. 아이들. 한둘도 아닌
여러 명의 아이들이 서로 몸을 붙인 채 잠들어 있는 모습. 남자의 눈썹이 조금 찌푸려졌어요. 그는 계산대에 라면을 올려두고도 계속 아이들 쪽을 바라봤어요. 하유는 그 시선을 느끼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신고하면 끝이야. 보육원. 그 단어가 머릿속을 세게 때렸죠. 아이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남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화면이 켜지는 순간 하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기요.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떨렸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들 보호자세요? 그 한마디에 하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네, 제가 언니예요. 남자는 잠시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교복도 아닌 옷차림, 아이들을 감싸쥔 마른 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죠? 하윤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그녀는 남자의 휴대전화 쪽을 보며 급히 말했어요. 신고하지 마세요. 그 말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어요. 남자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유는 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어요. 보육원 가면 다 떨어져 살아야 해요. 그 순간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동생들 아직 너무 어려요. 제발이요.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그 소리에 놀라 하나둘 깼어요. 언니 왜 울어? 하유는 아이들을 다시 끌어안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휴대전화를 쥔 손이 천천히 내려왔죠.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신고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그랬죠. 하유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버티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하윤의 어깨가 다시 굳었어요. 보육원 말고도.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민센터 가보세요. 주민센터요? 거기 가서 상황을 다 말하면 임시보호나 지원 연결해 줄 겁니다. 그 말에 하윤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정말요? 네. 적어도 길로 나앉게 두진 않아요. 남자는 계산을 마치고 라면 봉투를 들며 덧붙였어요. 꼭 가요. 알겠죠? 하유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조용히 손을 흔들고 편의점을 나갔어요. 얘들아, 조금만 더 버티자. 도움받으러 가자. 그때 하린이가 힘없이 하윤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왜 이렇게 뜨거워? 하린의 몸은 작은 난로처럼 달아올라 있었어요. 숨결마저 뜨겁게 느껴졌죠. 언니. 하린은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하윤의 옷자락을 찾았어요. 그 순간 하윤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어요. 병원.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하윤은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동전 몇 개,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 끝이었어요. 하윤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언니나 추워. 하린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열이 오르는데도 추위를 느끼는 모습.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하윤은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 언니가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죠. 그때 하윤의 시선이 자기 가방 안으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아빠의 낡은 지갑. 아빠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물건. 아빠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하윤은 지갑을 꺼내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아빠의 손, 아빠의 목소리, 아빠의 마지막 눈빛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품 안에서 하린이 다시 신음했어요. 언니 아파. 그 한마디에 하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받기 위한 말이었어요. 하윤은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어요. 가장 먼저 보인 건 낡은 사진 한 장. 아빠, 엄마, 그리고 아직 웃고 있던 아이들. 하윤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이때는 다 있었는데 지갑을 더 열었어요. 지폐 칸 비어 있었어요. 동전 칸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역시 그때였어요. 지갑 가장 안쪽 평소엔 잘 쓰지 않는 깊은 칸에서 뭔가 단단한 게 손끝에 걸렸어요. 하윤은 숨을 멈춘 채 그걸 꺼냈어요. 검은색 카드 한 장, 차갑고 묵직한 감촉. 하윤은 그 카드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게 뭐지? 뒤집는 순간 작게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VVIP. 하윤은 그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보통 카드가 아니라는 건 몸으로 느껴졌죠. 손이 떨렸어요. 아빠가 이걸 왜? 그때 아빠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그 안에 아빠가 다 못해준 것들이 있다. 하윤의 눈이 확 젖었어요. 아빠. 하윤은 카드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만큼. 그건 돈이 아니라 아빠의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하윤은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겁에 질린 눈, 피곤에 잠긴 얼굴들. 그리고 품 안에서 점점 힘이 빠져가는 할인. 하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아주 조금 스며들고 있었죠. 얘들아. 하윤의 목소리는 아직 떨렸지만 전과는 달랐어요. 병원 가자.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하윤을 봤어요. 돈 없어도 아빠가 남겨준 거야. 하윤은 아빠의 지갑을 다시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그 지갑 속에서 아빠는 여전히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응급실의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경고음 같은 소음이 밀려왔어요. 환자 왔어요. 하윤은 할인을 품에 안은 채 거의 뛰다시피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숨결은 얕았죠. 열이 너무 높아요. 아침부터 계속 올라요. 간호사가 할인의 이마에 손을 대자 표정이 바로 바뀌었어요. 체온 재볼게요. 보호자분, 잠시만요. 삑. 숫자가 뜨는 순간 간호사의 목소리가 빨라졌어요. 해열제부터 들어갈게요. 의사 선생님 바로 부를게요. 하리는 하윤의 옷을 꼭 붙잡은 채 작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아파. 괜찮아. 조금만 참자. 언니 여기 있어. 그 말은 하린을 향한 말이면서 스스로를 붙잡는 말이기도 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와서 아이를 살폈어요. 고열에 탈수까지 겹쳤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어요. 그 말에 하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액 맞으면서 상태 지켜봐야 합니다. 할인이 침대 위로 옮겨지고 수액이 연결되자 하윤은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잠시 뒤 하윤은 접수대로 불려갔어요. 보호자분 접수 도와드릴게요. 접수대 위에는 서류 몇 장과 결제 단말기가 놓여 있었어요. 보호자 성함이랑 보호자 관계 말씀해 주세요. 이하윤, 언니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타자를 쳤어요. 순환 먼저 진행할게요. 직원은 단말기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응급진료비 10만 9천 원 결제됩니다. 그 숫자가 하윤의 귀에 또렷하게 꽂혔어요. 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 하지만 지금의 하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던 금액이었죠. 하윤은 아빠의 지갑에서 꺼낸 검은 카드를 두 손으로 다시 내밀었어요. 이 카드로 해주세요. 직원은 카드를 받아들고 잠시 멈칫했어요.
카드의 재질과 색, 익숙하지 않은 표시 때문이었죠. 이 카드 보호자분 카드 맞으세요? 하윤의 손끝이 떨렸어요. 네, 아빠가 주신 카드예요. 직원은 하윤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폈어요. 아버지 성함은요? 이민석이에요. 하윤은 숨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그 말에 직원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곧 단말기로 시선을 내렸어요. 카드가 꽂히고 짧은 정적. 빅 10만 9천 원 결제 승인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하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은 카드를 돌려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아이 상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꼭 쥐었어요. 그 카드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아빠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살려낸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서울의 아침은 늘 그렇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진그룹 회장실 안은 그 속도와는 다르게 유리처럼 고요했죠. 김혜숙 회장은 결제 서류에 마지막 사인을 하려다 펜을 멈췄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죠. 가슴 한가운데가 아주 미세하게 조여오는 느낌.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처럼요. 그 순간 띠링 책상 위 태블릿에서 짧고 날카로운 진동이 울렸어요. 김혜숙은 반사적으로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카드 사용 알림. 10만 9천 원. 부산병원 응급실.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혜숙의 눈동자가 숫자 위에서 멈췄죠. 10만 9천 원. 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부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설마. 하지만 그 카드가 누구에게 갔는지,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혜숙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민석? 그 이름이 가슴 깊은 곳에서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떠오른 생각. 무슨 일이지? 혜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르게 사라졌어요. 태블릿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죠. 설마 늦은 건 아니겠지.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회장실 호출 버튼을 강하게 눌렀죠. 비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은 숨길 수 없었어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혜숙은 말을 이었어요. 지금 당장 와. 비서가 거의 뛰다시피 들어왔을 때 혜숙의 얼굴은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부산으로 가요. 회장님? 비서의 눈이 커졌어요. 오늘 이사회 준비가 전부 취소. 혜숙의 말은 짧고 단호했어요.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비서 앞으로 밀었어요. 이 카드 방금 사용됐어. 비서의 시선이 숫자에 닿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10만 9천 원 병원비 결제 갔습니다. 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한강 쪽을 내려다봤어요. 서울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부산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민석이라면 이 카드 절대 쓸 녀석이 아니야. 그 말은 아들을 향한 신뢰이자 동시에 불안이었어요. 비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미 상황을 이해했거든요. 차 준비해. 혜숙이 바로 말했어요. KTX도 확인하고 가장 빠른 걸로. 네, 회장님. 비서가 돌아서자 혜숙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민석이 웃고 있는 사진. 아직 기회는 있겠지.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녀 스스로도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10만 9천 원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 하나가 1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 해숙은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부산을 향한 한 여자의 시간은 이미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부산 응급실 앞 복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들것이 지나가고 환자 보호자들의 낮은 울음과 의료진의 짧은 지시가 겹겹이 엉켜 있었죠. 아이들은 진료실 쪽에서 나와 로비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리는 아직 힘이 없어 하윤의 품에 안겨 있었고 하준과 다른 동생들은 말없이 그 뒤를 따랐어요. 밤을 꼬박 새운 얼굴들. 눈은 퀭했고 발걸음은 무거웠죠. 하윤은 아이들만 바라보며 걸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변을 볼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때 로비 한쪽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검은 코트의 중년 여성이 아이들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김혜숙 회장이었죠. 그녀는 막 병원 안으로 들어서던 참이었어요. 걸음은 빠르고 단정했지만 눈빛에는 분명한 초조함이 담겨 있었죠. 아이들과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 서로를 알아볼 이유도 마주칠 이유도 없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준아. 하윤의 목소리가 복도에 낮게 울렸어요. 아이의 걸음이 잠시 느려졌거든요. 그 이름이 공기를 갈랐어요. 하준. 그 두 글자가 김혜숙의 발걸음을 정확히 붙잡았어요. 혜숙은 한 발짝 더 나아가려다 그대로 멈춰 섰어요. 하준? 아주 작게 거의 혼잣말처럼 그 이름을 되뇌었죠. 그 순간 아이 하나가 고개를 돌렸어요. 짧은 찰나. 정면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옆모습. 하지만 그 얼굴선은 너무도 익숙했어요. 눈매, 콧날, 입술의 각도까지. 혜숙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윤은 할인을 아는 채 아이들을 재촉했죠. 조금만 더 가자. 밖에 바람 쐬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과 함께 아이들은 로비를 벗어났고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혜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비서가 뒤늦게 다가와 말했죠. 회장님? 혜숙은 아이들이 사라진 쪽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아이 이름 들었어. 비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준이야. 혜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민석이 둘째 이름. 그 말이 끝나자 주변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죠. 10만 9천 원. 부산병원. 그리고 하준. 혜숙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저 아이들 어디로 갔지? 비서는 급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출구 쪽입니다. 혜숙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따라가. 그 말은 명령이었고 결심이었죠. 끊어졌다고 믿었던 인연이 방금 자기 눈앞을 지나쳐갔다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병원 출구 앞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팽팽했어요. 자동문이 열렸다 닫힐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아이들 사이로 스며들었죠. 김혜숙은 아이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꺼냈어요. 얘들아. 아이들의 발걸음이 그제야 멈췄어요. 하윤은 본능처럼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할인을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고 하준과 다른 동생들은 하윤의 뒤로 바짝 붙었죠. 김혜숙은 그 모습에서 이미 이상함을 느꼈어요.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아니라 서로를 막아서는 아이들처럼 보였거든요. 잠깐만. 김혜숙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물어볼 게 있어. 아이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김혜숙은 하윤을 보지 않고 아이들 전체를 향해 물었어요. 너희 아빠 이름이 뭐니? 그 질문은 아무렇지 않은 질문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하윤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었어요.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어요. 김혜숙은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로 살폈어요. 놀람, 두려움, 그리고 하윤의 얼굴에만 분명하게 남아있는 망설임. 이건 모르는 얼굴이 아니야. 김혜숙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괜찮아. 그냥 이름만 말해주면 돼. 그 말은 아이들을 향한 말이었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는 말이었죠. 하윤은 입술을 몇 번이나 떼었다 붙였어요.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하준이 작게 말했어요. 아빠 이름은. 하윤이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준아. 그 목소리는 막으려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하준은 하윤의 손을 꼭 잡은 채 김혜숙을 올려다봤어요. 이민석이에요. 그 이름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어요. 이민석? 김혜숙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어요. 그 이름은 우연히 들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 순간 김혜숙의 머릿속에서 모든 소리가 꺼졌어요. 10만 9천 원, 부산병원, 그리고 이민석. 그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죠. 김혜숙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급해졌죠. 그럼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시니?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하윤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그 행동 하나로 김혜숙은 확신했어요. 여기 있다면 이렇게 서 있지 않을 아이들이야. 김혜숙의 숨이 가빠졌어요. 왜 너희들끼리 다니고 있니? 이번엔 거의 다그치는 질문이었어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저희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김혜숙의 몸을 불안이 통째로 덮쳤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늦은 건 아니겠지 설마. 김혜숙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하윤아. 이번엔 확실히 이름을 불렀어요. 하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김혜숙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아빠한테 무슨 일 있었니? 그 질문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하윤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요.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김혜숙은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대답이 곧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게 되리라는 걸. 할인이 하윤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작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 온기가 하윤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죠. 하윤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했어요. 아빠. 목소리가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며칠 전에. 그 다음 말은 생각보다 훨씬 작게 나왔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뚝 끊어진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김혜숙은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라고 목소리는 나왔지만 의미를 따라가지 못했죠.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아빠가 며칠 전에 집에서 끝내 죽었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김혜숙은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눈앞이 순식간에 흐려졌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도 분명했죠. 김혜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가슴을 누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닿지도 않았어요. 민석이. 그 이름이 숨처럼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김혜숙은 한 발짝 물러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이 닿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숨이 안 쉬어졌죠. 회장님.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하지만 김혜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 그녀는 중얼거리듯 되뇌었어요. 그럼 난 말끝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아팠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아이들이 병원을 헤매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김혜숙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눈에 띄게 흔들렸죠. 소리 없는 울음이 천천히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하유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무슨 존재인지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빠를 잃은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었죠. 하유는 아이들을 더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저희 아빠가 많이 아팠어요. 그 말에 김혜숙의 어깨가 더 크게 떨렸어요. 왜 나한테는? 끝내 문장은 되지 못했어요. 병원 출구 앞에서 김혜숙은 회장도 어른도 아닌 채 그저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 무너져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아들이 남기고 간 아이들이 조용히 서 있었죠. 김혜숙은 한동안 병원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무릎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지만 그 감각조차 지금의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죠. 머릿속에는 오직 한 이름만 끝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이민석? 아들이라는 이름 대신 늘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이름. 아이들이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잠시 잊고 있었죠. 회장님,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귀 옆을 스쳤지만 김혜숙은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는 아이들. 울음을 참느라 굳어버린 얼굴, 어른 흉내를 내야 했던 눈빛. 그 모습이 김혜숙의 가슴을 송두리째 찢어 놓았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단 말이야. 그녀는 비틀거리듯 일어나 아이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허리를 깊게 굽혔어요. 머리를 숙인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죠. 마치 지금이라도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은 사람처럼요. 아이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준이 작게 숨을 들이켰고 하리는 하윤의 품에서 몸을 움찔했어요. 김혜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대신 거칠어진 숨소리만 조용히 흘러나왔죠. 미안하다는 말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도 많았거든요. 고개를 든 김혜숙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너희들 이렇게 만든 게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녀는 다시 입을 열지 못했죠. 그때 하윤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어요.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가죽은 오래된 흔적으로 부드럽게 해져 있었어요. 하윤은 그 지갑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가 김혜숙을 향해 내밀었어요. 이거. 김혜숙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갑으로 옮겨갔어요. 아빠 지갑이에요. 그 말에 김혜숙의 숨이 뚝 멎었어요. 지갑? 하윤은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아빠가 마지막에 저한테 주셨어요. 김혜숙의 손이 공중에서 잠시 멈췄어요. 받아야 할지 받아도 되는지 알 수 없었던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니?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김혜숙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지갑을 받아든 순간 그 무게가 상상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죠.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민석의 마지막 시간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김혜숙은 지갑을 열지 못했어요. 열면 모든 걸 확인하게 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지갑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내가 너희들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말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혜숙은 아이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아이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모였어요. 김혜숙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나는 너희 아빠의 엄마야. 순간 아이들 사이에 완벽한 정적이 흘렀어요. 하준이 눈을 크게 뜨고 하윤을 올려다봤어요. 누나? 하리는 무슨 뜻인지 모른 채 하윤의 옷을 더 꼭 붙잡았고 하윤은 숨을 삼켰어요. 그러니까 김혜숙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너희한테는 할머니야. 그 단어가 공기 속에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그 말은 따뜻하기보다는 너무 늦게 도착한 이름이었죠. 하윤은 아이들을 내려다봤다가 다시 김혜숙을 바라봤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 질문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참아온 시간이 한 번에 흘러나온 말이었죠. 김혜숙은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면 변명만 나올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15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김혜숙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들에게 닿기 전 잠시 망설였죠.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요. 하지만 할인이 먼저 그 손을 붙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김혜숙의 손가락을 꼭 쥐었죠. 손 따뜻해. 그 말에 김혜숙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준을 바라봤어요. 괜찮으면 잠깐만 손 잡아도 될까? 하준은 하윤을 바라봤고 하윤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하준이 조심스럽게 김혜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김혜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아이들의 손은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죠. 이 손을 이제야 잡다니. 김혜숙은 마침내 하윤을 바라봤어요. 하윤아.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어요. 이제 같이 가자. 하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어디로요? 김혜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집으로, 너희들 집. 그 말에 하윤의 숨이 잠시 멎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없어요. 하윤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밤이 담겨 있었죠. 김혜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야.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있는 곳이 너희 집이야. 그 말에 할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언니도 같이 가는 거야? 하윤은 그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김혜숙이 대신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떨어지지 않아. 그 말이 하윤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어요. 하윤은 끝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죠. 저희 진짜 같이 살아도 돼요? 김혜숙은 하윤 앞에 몸을 낮췄어요. 눈높이를 맞춘 채 분명하게 말했죠. 그래, 이번에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은 약속이었고 다짐이었어요. 병원 출구를 나서며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김혜숙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부산을 벗어나는 고속도로 위, 차는 일정한 속도로 새벽을 가르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말없이 앞만 보고 있는 비서가 있었고 김혜숙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흐르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차 안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빛이 마치 지나간 세월처럼 느껴졌어요. 뒷좌석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기대 잠들어 있었고 하리는 안전벨트에 몸을 맡긴 채
고른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윤만이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이마를 기댄 채 앉아 있었죠. 김혜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윤아. 하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그 말은 캐묻는 질문이 아니라 기다려온 고백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었어요. 하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친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혜숙의 시선이 순간 굳었어요. 2년 전? 하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병이었어요.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서 말했죠. 수술하고 끝내 못 일어나셨어요. 그 순간 김혜숙의 머릿속에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년 전 유진그룹 회장실. 비 오는 날 젖은 점퍼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던 민석.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서요.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김혜숙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그때 내 아빠가 서울에 왔었단다. 하윤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정말요? 김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돈을 빌리러. 차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하윤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나서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김혜숙의 턱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처음엔 괜찮은 척 했어요. 웃으면서 밥도 해주고요. 하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점점 아빠한테 짜증만 냈어요. 돈 벌어오라고, 더 일하라고, 못난 사람 취급하면서 소리 지르고요. 김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숨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아빠가 아프다고 하면 하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어요. 병원 가면 돈 든다고 참으라고 했어요. 김혜숙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하윤의 말이 잠시 끊겼어요. 아빠가 집에서 쓰러졌어요. 김혜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어요. 병원은 못 갔어요. 그 한마디에 김혜숙의 숨이 눈에 띄게 멎었어요. 새엄마가 못 가게 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내일 가면 된다고. 하윤은 끝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안 일어나셨어요.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어요. 김혜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장례 치르고 나서는 하윤의 목소리는 이미 많이 잠겨 있었죠. 사망보험금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희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 말이 끝나자 김혜숙의 몸에서 분노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운전석을 향해 말했어요. 지금부터 법적 준비 들어가. 비서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어요. 혼인관계, 보험금 수령 내역, 아동방임. 김혜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형사, 민사 전부 검토해. 네, 회장님. 김혜숙은 다시 뒷좌석을 백미러로 바라봤어요. 서로 기대 잠든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키느라 너무 일찍 어른이 된 하윤. 이제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부산을 벗어나는 고속도로 위에서 김혜숙은 단순히 화가 난 회장이 아니라 아들의 삶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묻게 될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의 새벽은 부산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어요. 차가 유진그룹 저택 앞에 멈춰 섰을 때 아이들은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죠. 높은 담장과 정갈하게 정돈된 정원불이 은은하게 켜진 저택은 아이들이 알던 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하윤은 차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땅을 밟았어요. 신발 아래로 전해지는 차갑고 단단한 바닥의 감촉. 하리는 눈을 비비며 물었죠.
언니 여기 어디야? 하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어요. 집이래. 그 말이 아직은 실감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었어요. 김혜숙은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윤 앞에 서서 말했죠. 여기서는 아무도 너희를 내쫓지 않아.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 선언 같았어요. 하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깨끗한 이불 위에서 오랜만에 불안 없이 잠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을 채우기도 전에 김혜숙은 외출 준비를 마쳤어요. 비서와 하윤이 함께 차에 올랐죠. 도착한 곳은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동네의 한 빌라 앞이었어요. 최지연의 집. 김혜숙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 번 숨을 골랐어요. 문이 열리자 잠옷 차림의 지연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죠. 누구세요? 김혜숙은 미소 없이 말했어요. 이민석의 어머니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지연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김혜숙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이들을 집에서 내쫓은 이유,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경위, 그리고 아동을 방임한 사실. 지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없던 일 만들어서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제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때 하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아줌마.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빠가 쓰러졌을 때 병원 못 가게 한 거 저 다 봤어요. 지연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애가 어려서 헛소리 하는 거죠. 김혜숙의 시선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그렇다면 곧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요. 김혜숙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용 증명 발송, 보험금 지급 내역 확보,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으로 형사고발. 지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죠. 뭐라고요? 김혜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보호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접근도 연락도 모두 차단될 겁니다. 지연은 끝까지 버텼어요. 증거 있으면 가져와 보시죠. 전 떳떳해요. 김혜숙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떳떳한 사람은 아이들을 길로 내몰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하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김혜숙은 그 손을 조용히 잡아줬죠. 잘했어. 이제부터는 어른들이 할 일이야. 차에 오르며 하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 집은 과거였고 아이들이 설 자리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혜숙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늦지 않겠다고. 저택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아이들의 하루에는 조금씩 시간표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할인이 먼저 눈을 떴고 하주는 이불 속에서 꾸물거리다 끝내 하윤에게 불려나왔죠.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그 단어가 아이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김혜숙은 아이들이 등교 준비를 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새 교복은 아직 어색했지만 깨끗했고 아이들 몸에 꼭 맞았죠. 하주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작게 물었어요. 나 잘 어울려?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가 보면 좋아하셨을 거야. 그 말에 하주는 말없이 웃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다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죠. 하리는 보건실을 자주 찾았고 하주는 상담실에서 처음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검은 집, 작은 사람들, 그리고 창문 하나. 상담사는 그 그림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문을 하나 더 그려볼까?
하주는 잠시 고민하다 연필을 다시 들었어요. 아이들은 치료를 받았어요. 정신과 상담, 소아과 진료, 그리고 할인에 반복되는 열을 위한 정기 검진까지. 병원 복도는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번엔 어른들이 아이들 옆에 있었거든요. 하윤도 처음으로 자기 차례의 상담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다고 느꼈어요? 의사의 질문에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아빠가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요. 그 말 뒤로 하윤은 한동안 울었어요. 참았던 울음이 늦게 찾아온 것처럼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처음 맞는 주말. 김혜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공원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낮은 언덕과 미끄럼틀 하나,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있었죠. 할인이 미끄럼틀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소리쳤어요. 언니, 밀어줘. 하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잠시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의 등을 밀었죠. 할인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너무 오래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죠. 하준도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뛰어갔어요. 나도 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어요. 김혜숙은 그 모습을 벤치에 앉아 바라봤어요. 그 웃음이 기쁘면서도 가슴을 아프게 했죠. 민서가, 내가 지켜주던 아이들이 이제야 숨쉬고 있다. 하윤은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풀었어요. 아빠를 보내고 처음으로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같이 웃는 사람이 된 순간이었죠. 하윤의 입가에도 아주 작게 웃음이 걸렸어요. 김혜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죠. 이번에는 절대 이 아이들 손 놓지 않을게. 민석 의장내 이후 아이들의 웃음은 아직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가 조금씩 믿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법원의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김혜숙은 하윤과 비서를 뒤에 두고 법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하윤은 그 문을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누가 어떻게 변명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어요. 판결문을 든 변호사가 김혜숙 앞으로 다가왔죠. 결과 나왔습니다. 김혜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 변호사는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최지연 씨는 사망보험금 부당 수령 혐의, 아동 유기 및 방임,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미수에 대해 유죄. 그 단어에 하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서 말했어요. 징역형 집행유예, 보험금 전액 환수, 미성년자 접근 금지 명령, 향후 보호자 자격, 영구 박탈. 김혜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만족도, 분노도 아닌 끝났다는 얼굴이었죠. 아이들한테는? 김혜숙이 조용히 물었어요. 법적으로 완전 분리됩니다. 앞으로 연락도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윤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아주 길게 아빠 보험금은 돌아오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액 신탁으로 전환해 아이들 명의로 관리됩니다. 하윤의 눈이 잠시 감겼어요. 그 돈이 기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 남긴 마지막 보호막 같았죠.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최지연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어요.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그녀는 하윤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죠. 그저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습은 예전처럼 위협적이지도 무섭지도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의 등이었으니까요. 하윤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김혜숙이 하윤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 그 말에 하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년이 모두 정리되는 것 같았죠.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하윤은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걸었어요. 도망치듯 나오던 그날의 문과는 달리 이번엔 스스로 나오는 문이었죠. 김혜숙은 하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 버텼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하윤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앞을 봤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앞을 봐도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새엄마의 이름은 판결문 속에만 남았고 아이들의 인생에서는 완전히 지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윤은 밤에 문 여는 소리에 깨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버려질까봐 서로를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졌죠. 밤이 깊어 저택 안에 불이 하나둘 꺼진 뒤에도 작은 서재에는 은은한 조명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벽 한쪽 액자 속 민석의 사진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김혜숙은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진 속 민석은 지금의 아이들보다 조금 더 어릴 때의 얼굴이었어요. 웃고 있었고 아무 걱정도 없어 보였죠. 민석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많이 잠겨 있었어요. 이제야 너한테 온다. 김혜숙은 사진을 바라본 채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날 내가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나는 엄마보다 회장이었구나.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버티고 있었는지, 아이들 앞에서 끝까지 어른이었는지, 그녀는 끝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사진 아래로 떨어졌지만 김혜숙은 닦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남긴 아이들 내가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게. 그녀는 사진에 손을 뻗어 액자 가장자리를 가만히 쓸었어요. 김혜숙은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불을 끄고 방을 나섰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하윤은 혼자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서울의 밤은 부산과 달리 조용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어요. 아빠가 떠난 뒤로 나는 늘 생각했어요. 지켜야 한다. 울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다 끝이다. 그래서 아빠 장례식에서도 집에서 쫓겨나던 날에도 편의점 바닥에서도 나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아빠가 더 미안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빠는 우리를 지키느라 끝까지 버텼고 나는 그 시간을 대신 살아낸 것뿐이라는 걸.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도망친 것도 아니고 얻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도착한 거예요. 아빠가 끝까지 남겨둔 길 위에. 창밖을 보며 하윤이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빠, 이제 조금만 쉬어도 돼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빠를 떠올리며 웃을 수 있었어요. 그 웃음이 죄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아이들 옆에서 조용히 말해요. 괜찮아. 이제 진짜 집이야. 이 이야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벌과 가난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한 아버지와 너무 늦게 손을 내민한 어머니, 그리고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가끔 말보다 늦고 후회는 항상 그 뒤에 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돌아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손을 놓지 않는다면, 다시 책임지겠다고 선택한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며 누군가 떠올랐다면, 아직 곁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주세요.
괜찮아? 미안해.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질 때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놓치고 있던 손을 다시 잡을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조용히 응원합니다.